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재개발 정책 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해라. 이거 뭐 거의 뭐 사회주의 수준 아닌가, 이게?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 황현입니다. 2019년 8월 12일 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대책이 발표했죠.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이요. 8월 25일이네요. 25일 일요일이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책이 발표한 지 약 한 13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죠. 최근 일단 뭐 내용을 보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이 공포 및 시행 예정이고요. 10월 말까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뭐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뭐 서울 전체 지역이 포함이 되는 거죠. 다들 아시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한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내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집이 너무 낡고 노후화가 돼서 이제 이걸 부수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저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새 집을 지었는데, 세상에 집을 짓고 나니 정부가 갑자기 탁 찾아오더니 당신이 지은 새 집에 대한 수익을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주요 골자는 이런 겁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지금 13일이 지난 이 현재 시점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저희 사무실 주변에요,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 24시간 편의점입니다. 그 편의점에서 두 부부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연세는 이제 뭐 한 60대 초반 정도, 50대 후반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직원을 안 쓰시고요. 두 부부가 은퇴 이후에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부부가 한 3, 4년 전에 저희 사무실을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했고 열심히 이제 본 돈이 얼마 있었어요. 여유자금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어쨌거나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오셔가지고요. 뭐 은행에 넣어봤자 은행 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뭐 본인을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이걸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현재 사업 승인인가 시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게를 3, 4일 전에 갔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뭐 어디 편찮으신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대요. 어쨌거나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되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편의점을 하는 노부부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분담금 외에 추가적인 분담금이 무조건 더 나옵니다. 이게 5천만 원이 더 나올지 1억이 더 나올지 2억이 더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조합에서요, 전체적인 회의를 하라고 뭐 쪽지가 날라왔는데요, 화가 나서 안 가셨대요. 가기도 싫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자, 이렇게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 노부부 입장에서는요, 그게 5천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죠. 생각지도 않는, 어쩌면 이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다다른 겁니다. 자, 공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부는 국토부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놈의 공익의 기준이 과연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30년을 한 집에서 그냥 살았어. 근데 하필 산 데가 강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또 오래됐어. 재건축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갑자기 본인의 수익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래요. 내가 생각한 분담금은 2억인데 분담금 3억 5천 4억을 내라는 겁니다. 1억 5천 2억이 뭐 남의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이게? 이런 분들한테 공익의 기준은 과연 뭐냐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이 있어요. 어저께 올린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과세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과세 정책으로 시장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한국 부동산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세 정책으로요, 뭐 부동산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시장 가격을 잡은 케이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실패를 했어요. 왜? 시장 가격으로 일시적으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큰 폭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이미 재건축 단지들은요, 이미 분양가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라고 하죠. 허그에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단지들은 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로 역시 뭐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다음에 그나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요, 토지가격만이 분양가 상한제 체제에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였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조합의 감정평가액까지 통제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부가 정한 권리가액 산정 기준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연동을 하고 감정평가 방식도 원가 기준으로 해서 개발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지자체에서 2인 2개 업체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이제 그 재개발 사업장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못 믿겠고, 일단 니네들이 평가해갖고 갖고 와. 감정가액을 갖고 오면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조사해 볼게.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높아? 안 돼. 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땅값 통제까지. 이거 뭐 거의 뭐 사회주의 수준 아닌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제 의견이라 틀린 분들도 계시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해라. 재개발 재건축 그만하고 그냥 있는 집에서 알콩달콩 잘 살자,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 위나 주차장에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서울 중량구 신내동 인근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위에다가 덮개를 씌워서 그 위에 임대아파트 1000가구를 짓겠다는 겁니다. 1000가구.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 웃을 일은 아닌데, 자, 오죽 서울 시내에 집 지을 땅이 없으면 임대아파트를 간선도로 위에다 덮개를 씌워서 짓겠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강변북로가 있잖아요, 한강변에. 강변북로 위에다 덮개를 싹 다 씌워요. 그 위에다 아파트를 일렬로 쫙 짓는 겁니다. 물론 뭐 조망권 때문에 허가는 안 나오겠지만 수천 세대가 들어가겠죠. 오죽 집 지을 땅이 없으면 이 간선도로 위에 집을 짓겠냐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부간선도로 위에다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어요. 파리가 그런 식으로 집을 짓거든. 왜냐면 도심권 안에요, 주택을 지을 땅이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뜩이나 집 지을 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제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버리면 과연 나중에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순환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부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1차적으로 전월세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면 일단은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볼게요. 집을 살까요? 기존주택 안 사겠죠. 기존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야. 근데 그걸 7, 8억이 분양한다는데 누가 기존주택을 사요? 새 아파트가 7, 8억인데 당연히 심리적으로 거래는 끊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래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집을 사야지 되는 수요들이 임대시장에 눌러앉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임대시장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세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그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요, 1+1 패키지 상품이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마트도 아니고 패키지 상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자, 전월세 상한제는 뭐 다 아시죠? 현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죠. 연 5%, 말이 연 5%지 2년에 5% 이상 전세 가격을 인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건 뭐죠? 이건 좀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재계약이 요구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세 계약이 기본적으로 2년이니까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강제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니까 전세 계약은 4년이 된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로 일단 주택가격을 잡겠다라는 거고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의도는 참 좋아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전세 기간은 4년으로 되는 거고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4년에 연 5%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거. 자, 그래서 저는 이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약에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된다고 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첫 번째. 1988년도인가요? 1988년도일 거예요, 아마. 과거에 전세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88년도인가 그때 전세 기간이 2년으로 연장하는 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년에서 4년으로 통과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단 1년 사이, 발표가 나자마자 1년 사이에 전세 가격이 무려 24% 폭등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를 2년이 아니라 4년을 줘야지 되는데 누가 기존대로 올리겠어요. 집이 나가든지 말든지 어쨌거나 이 나중에 못 받을 거를 소급해갖고 전세 가격을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라든가 국토부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임대 주택을 갖고 있는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요, 전세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금리도 낮아요. 뭐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뭐 다른 뭐 금융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금력이 있으면 전세금 내줘도 되는 겁니다. 자, 금리도 낮은데 전세를 4년씩 줘야지 되고 연 5%밖에 못 올린다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저 같으면 전세금을 내보내고요.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것 같습니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게? 어차피 4년 동안 빼도 박도 못하는데. 무슨 얘기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전세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월세 시장이 커집니다. 결국에는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죠. 이게 어쨌거나 계속 악순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전세 주택은 또 부족하게 되고 이 피해는 결국 집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두 번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 공급 감소입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지금 재개발 사업장, 재건축 사업장들 난리도 아니잖아요. 민간 택지뿐만 아니라 공공 택지들도 마찬가지죠. 상한제 영향을 받으니까 뭐 분양 일정을 미룬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땅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왜? 땅값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냥. 그죠?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 30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끝은 있다라는 거죠. 끝은. 과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7년간 유지가 됐습니다. 뭐 우리 10년 간다고 칠게요. 10년 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종착점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는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겠냐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이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단지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고요. 진행이 안 되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계속 슬럼화가 될 것입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슬럼화되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겠죠. 자, 그런 와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이 감소된다고 하면 향후에 10년이나 15년 이후에 그동안 10년치, 20년치의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우리 국민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얼레고 달래고 있어요. 어떻게? 당신들한테 집이 없죠? 롯데 아파트 줄게요 라고 롯데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르고 달래고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들한테. 자, 세 번째입니다. 그게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부는 롯데 아파트라고 불리는 저렴한 민간 아파트를 계속해서 희망을 부추기고 있는데 현실은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500만 명 정도라고 지금 추산됩니다. 8월 현재 2019년 8월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현재 대한민국 인구 2명당 1명은 청약 통장을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한 25%, 27% 정도? 약 1,300만 명이요.
1순위자입니다. 서울의 1순위자가 약 한 350만 명 정도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일반 분양, 민간 택지에서 일반 분양이 몇 세대나 나옵니까? 서울로 보면 350만 명 중에서 1순위자만 350만 명이 2순위, 3순위 얘기할 것도 없고 350만 명 중에서 과연 한 10만 명 정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나머지는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그놈의 반값 아파트 받아보겠다고. 10년이 지났어요. 눌려 있었죠. 한 방에 터지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정부 말만 믿고 10년, 15년, 7년이고 8년이고 기다리다가 하늘만 또 쳐다보는 거야. 절대 집 못 사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 보세요. 3인 가족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10년이라고 치고 청약통장 가입을 10년 정도 한 거예요. 3인 가족 기준에 무주택 기간 10년, 그리고 이제 청약통장 가입을 10년 하면 가점이 한 40점대 나옵니다. 강남 기준으로요, 약 70점대는 돼야지 당첨 확률이 좋고요. 당첨 확률이 높고요. 서울 기준으로요, 적어도 한 60점대는 들어와야지 안정권입니다. 일부예요, 일부. 제 희망 고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토부에서. 대한민국 집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일단 부동산 관련 사업들의 붕괴입니다. 자, 특히 올 6월이죠. 올 6월 달에는요, 특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 현장에서 공인중개업자 분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겠죠. 당연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게세 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가게세 내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서울, 수도권 전국적으로 합하면. 근데 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환제 이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전세기간이 4년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지 돼요. 일거리가 확 줄어들죠. 민간 택지에서는요, 전매가인이 8년에서 10년입니다. 물건이 안 나와요. 계약서 쓸 일이 없어. 그죠?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해서요,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작년 재작년에 임대사업하라고 얼마나 국토부에서 부추겼습니까? 임대사업자 다 등록했죠. 4년짜리 8년짜리 4년짜리는 5년 보유, 8년짜리는 10년 보유. 물건이 나올 리가 있나요?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거기다가 도배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마루나 바닥 가시는 분들, 도배 4년에 한 번 해야지 돼. 이제 장판 한 번 바꾸는데 4년에 한 번 바꾸는 거예요. 그거만 있겠습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뭐 보일러 하시는 분, 이 부동산 관련돼서 주택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설 경기 위축되고.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집값을 하나 잡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는. 아까 제가 희망 고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거는 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무주택자이신 분들을 막연하게, 야, 이제 집값 집 절반에 살 수 있대, 야 10억짜리 아파트를 나 7억에도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물론 하셔도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점 높으신 분들. 근데 그 가점 높으신 분들이 350만 명이래, 서울에서.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왜? 일반 분양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거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악법도 법이라는 거. 일단 싫어도 정부의 규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날뛰어? 그럼 과연 정부가 손을 놓고 시장을 바라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먹히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스타일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계속해서 동원될 가능성이 높죠. 뭐 LTV와 DTI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더 낮추는 거죠. 뭐 지금 9억까지인데 뭐 6억까지라든가 이렇게 했고 결국 또 뭐 세금 걷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재건축 연한을 더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좀 시장을 차분하게 관망할 때다. 물론 화는 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죠? 사이클이라는 걸 계속 손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하나라도 좀 숨통을 틔우게 해줘라. 양도소득세 중과라도 좀 없애면 안 되겠냐. 거래라도 될 거 아닙니까? 거래라도. 안 그래요? 아니 거래도 못하게 막아놓고 신규 공급도 못하게 막아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거들려고 하고 답답합니다. 무주택이신 분들 중에서 청약통장으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당첨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거의 대부분들의 청약통장 가입자 분들한테는 이 대책은 다만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오늘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